하정아, 여기서 지내는 거니? 재욱 씨, 어떻게 여길?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던 재욱은 골목 끝 작은 김밥집에서 나오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버린 그 여자가 바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그때 교복을 입은 쌍둥이 소녀들이 골목 저편에서 달려왔습니다. 저 아이들 설마? 두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재욱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의 오래된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김밥집 다정김밥에 불이 켜집니다. 이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 서하정은 벌써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42살의 하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당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다듬고 단무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15년째 반복해온 이 일상이 이제는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또 혼자 일어났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하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쌍둥이 딸 지우와 지안이 졸린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희 학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어서 가서 더 자. 하정이 손을 닦으며 말했지만 딸들은 이미 앞치마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우리가 할게요. 엄마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언니인 지우가 먼저 싱크대 앞으로 갔습니다. 동생 지안도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세 모녀는 말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새벽의 고요한 시간이 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또 그 얘기 나왔어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얘기? 재개발 얘기요. 애들이 우리 가게도 없어진대요. 하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 우린 여기 안 떠나. 엄마가 지킬 거야. 그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무것도 없이 이 골목에 터를 잡았을 때부터 하정은 다짐했습니다. 이곳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이죠. 아침 6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이 동네에서 10년째 택배 일을 하고 있는 김 기사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참치김밥 하나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하정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았습니다. 김 위에 밥을 얇게 펴바르고 그 위에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계란지단 하나, 햄 한 줄, 시금치와 당근까지 모든 것이 정확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사장님, 이 골목 없어지면 나 어디서 아침 먹어요? 여기 김밥이 제일 맛있는데. 김 기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린 안 떠나요. 하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딸들을 학교에 보낸 후 하정은 가게 앞을 청소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던 중 길 건너편 전봇대에 붙은 커다란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예정 구역입니다. 하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문으로만 들었던 일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플래카드 아래쪽에는 시행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정은 그 글자를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근처 공사장 인부들, 회사원들,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정은 쉴 틈 없이 김밥을 말고 주문을 받고 계산을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하정은 애써 태연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하정은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다리가 아팠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이 더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쌍둥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왔니? 배고프지? 엄마가 김밥 싸놨어. 세 모녀는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남은 재료로 만든 김밥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지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안이 정말 대단하네. 지우는? 저는 95점이요. 실수로 하나 틀렸어요. 그래도 잘했어. 우리 딸들 정말 자랑스러워. 하정이 두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여기 안 떠나는 거 맞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절대 안 떠나. 여긴 엄마가 너희를 키운 곳이잖아. 우리의 모든 추억이 여기 있어. 하정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밤 10시 가게 문을 닫고 딸들을 재운 후 하정은 혼자 앉아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 재료비, 공과금까지 계산하면 남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이 나왔습니다. 하정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웨딩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자신과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정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애들뿐이야. 혼잣말을 하며 하정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플래카드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다정김밥 앞 골목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이 오래된 골목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종류의 차였기 때문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뒤따라 나온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그의 옆에 섰습니다. 대표님, 이쪽 구역이 맞습니다. 총 35가구가 있고요. 비서가 태블릿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래. 직접 봐야 제대로 파악이 되지.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재개발 시행사 대표 한재욱이었습니다. 재욱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길, 여기저기 놓인 화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작은 김밥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다정김밥이라는 간판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밥집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고 재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재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하정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정. 재욱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하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교복을 입은 두 여학생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지우와 지안이었습니다. 엄마. 지안이 먼저 엄마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재욱의 시선이 그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에서 낯익은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눈매, 코, 입매. 어딘가 자신을 닮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일찍 끝났어요. 누구세요? 지우가 정장을 입은 재욱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들어가자. 하정이 급하게 아이들을 가게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재욱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 아니, 괜찮아. 재욱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쌍둥이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정은 아무 말 없이 아이들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직전 재욱과 다시 한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사는 거야? 상관없으시잖아요. 하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재욱은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비서의 재촉에 재욱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정김밥의 작은 간판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15년 동안 여기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저 아이들은. 재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탔지만 쉽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한편 가게 안으로 들어온 하정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15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얼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말이죠.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우가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까 밖에 있던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지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모녀는 늘 그렇듯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식탁의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엄마, 오늘 왜 그래요? 밥도 거의 안 드시고. 지안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어서. 너희나 많이 먹어. 하정은 억지로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들을 재우고 난 후 하정은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집에서 쫓겨나던 날,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던 그날이 말이죠. 쌍둥이를 혼자 낳았던 그날도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작은 병원에서 진통 속에 울면서도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은 다른 김밥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그 가게 주인이 건강이 안 좋아져 가게를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정김밥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야? 하정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재욱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중학생 그럼 나이가. 재욱은 급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면 15살입니다. 15년 전에 하정이 임신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하정이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했으니까요. 설마 저 아이들이. 재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자신의 딸이라면 15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오늘 본 그 김밥집 말이야. 소유주가 누구지?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비서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정김밥 소유주는 서하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그럼 그 전에는? 그 전 기록은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같은 자리에서 직원으로 일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재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15년 동안 하정이 바로 이 골목 어딘가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정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지우가 엄마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너나 학교 갈 준비해. 하정은 딸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재욱이 재개발 시행사 대표라는 것, 그리고 그가 이 골목에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정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욱이 다시 나타날까봐 혹은 더 큰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가 한산해진 시간, 김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쓴 그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정이 습관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조합 쪽 일을 맡고 있어요. 유진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정은 그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유진이라는 이름 아래 재개발 추진위원회 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뭐 드시겠어요? 아니요, 됐어요. 오래 있을 생각 없어요. 유진은 앉지도 않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보상금 안내서예요. 사장님네 가게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보상금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빨리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유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강압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나갈 생각 없습니다. 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유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여긴 제 삶이에요. 1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그냥 떠날 순 없습니다.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금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엔 반토막 날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요. 유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전 못 나갑니다. 하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 유진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놓여있던 김밥 쟁반을 집어들었습니다. 막 만들어 놓은 김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거 파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고집을 부리세요? 유진이 비웃듯 말하더니 그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김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정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온 지안이었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흩어진 김밥과 엄마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안이 달려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딸이 있으시네요. 그럼 딸 생각해서라도 현명한 선택하세요. 여기 있다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유진이 차갑게 말하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왜 우리 가게 김밥을 떨어뜨려요? 지안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치울게. 하정이 쪼그려 앉아 바닥에 김밥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우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엄마와 함께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또 무슨 일 있었어요? 응, 재개발 쪽 사람이 왔었어. 하정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세 모녀 모두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김밥을 바라보며 아무도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여기서 못 사는 거예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지킬 거야, 걱정 마. 하정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없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공부 잘하는 게 엄마한테 제일 큰 힘이야. 하정이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하정은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재개발 관련 민원을 넣어보려 했지만 화면에 떠오른 내용은 모두 합법적 절차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하정은 주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골목의 다른 주민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그쪽에서 사람 왔었어요? 옆집 분식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어제 왔었어요. 우리도요 보상금 준다면서 빨리 나가래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겠어요.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였습니다. 하정 씨, 혼자 어떻게 버텨요? 남편도 없이 애들까지 키우면서. 택배 일을 하는 김 기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죠. 제가 포기하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하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정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들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골목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딸들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혼자 있으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하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을 버린 그 사람을 떠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지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금방 잘게 너는? 하정이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지킬게요. 지우가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곧이어 지안도 나와 엄마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너희를 지키는 거지.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컸어요. 엄마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안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정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딸들의 다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엄마로서 마음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쯤 하정은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하정의 마음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정은 거실 찬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넣어두고 다시는 열지 않으려 했던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던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하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협의 이혼 확인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1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시 하정은 27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죠. 남편 재욱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의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후계자였습니다. 하정은 임신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정미숙의 반응은 처음부터 싸늘했습니다. 예, 너 임신했다며? 시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쌍둥이래요. 하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쌍둥이라. 참. 시어머니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변변히 나오지 않았고 집안 배경도 평범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 며느리로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들이 워낙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욱의 회사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감사실에서 정기 감사를 하던 중 재무제표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10억 원이 횡령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욱아, 당장 사장실로 올라와. 재욱의 아버지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재욱이 급히 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감사실에서 10억 원 횡령 정황을 발견했어. 내 팀에서 처리한 자금이더군.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재욱은 당황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의 재무이사 박상철이 사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정미숙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박 이사,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누가 시켰습니까? 감사 최영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하정 씨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재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부인께서 개인적인 일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조작해달라고 부탁하셨고 저는 그 대가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박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술은 명확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런 짓을... 재욱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여러 번 찾아오셔서 최영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몇 차례 목격했습니다. 박 이사와 사모님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는 걸 봤습니다. 재욱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욱은 집에 돌아와 하정을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 박 이사 아는 사이야? 박 이사요? 한두 번 인사 정도 나눈 적 있는데요. 왜요? 하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신 박 이사한테 회사 돈 빼돌리라고 부탁한 적 있어? 네. 무슨 소리예요? 그런 적 없어요. 하정은 억울했습니다. 근데 박 이사가 당신이 시켰다고 증언했어. 3억 원까지 받았다고. 여보, 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믿어줘요. 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하정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하정 씨, 박상철 씨가 당신의 지시로 회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회사 일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 차례 만났다는 목격 증언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하정은 계속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의 진술 앞에서 그녀의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하정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정아, 앉아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넌 우리 집안 며느리로 적합하지 않아. 처음부터 그랬어. 근데 재욱이가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지. 이젠 너를 내보낼 명분이 생긴 거야. 조용히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 그럼 이 사건 다 덮어줄게. 고소 취하하고 아무 일 없던 걸로 해줄게.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하정 앞에 내밀었습니다. 뱃속 아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정이 배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가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 원 줄게. 그걸로 어떻게든 살아.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정말 잘할게요. 하정은 울먹였습니다. 네가 안 나가면 고소 강행할 거야. 증거도 다 있고 증인도 있어. 10억 원 횡령으로 넌 감옥 갈 거고 뱃속 아기는 어떻게 되겠어? 시어머니의 말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봐. 내일까지 답 들려줘. 시어머니가 방을 나갔습니다. 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하정은 남편 재욱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집 나갈게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이혼하고 나갈게. 하정아,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재욱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 믿어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안 했다는 거? 하정이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재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명확한 상황에서 그는 아내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당신도 날 못 믿는구나. 하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정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나 나갈게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그날 하정은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2천만 원이 든 봉투와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하정은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엄마, 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앉아? 하정이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안 주무시길래. 엄마 우셨어요? 지우가 다가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우리한테 숨기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다 컸어요. 지우의 말에 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언니, 일어났어? 지안도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지우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어젯밤 엄마가 꺼내봤던 그 상자였습니다. 엄마는 아마 다시 넣는 걸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저거 열어봐도 될까?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물건인데. 지우가 망설였지만 결국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옛날 사진들, 그리고 법원 서류도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지안이 한 장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공금 횡령 무혐의 재심 청구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빨간 도장으로 기각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무혐의 재심 청구서? 이게 무슨 뜻이야? 지우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범죄자였어?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여기 무혐의라고 써 있잖아. 엄마가 결백하다는 뜻이야. 지우가 다른 서류들도 뒤적였습니다. 15년 전 사건 내용이 적힌 종이도 있었습니다. 10억 원 횡령 재무이사 박상철의 증언 감사 최영호의 목격담. 지우가 중얼거리며 읽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정이 일어나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희 벌써 일어났구나. 하정은 탁자 위의 상자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정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숨긴 게 있어. 하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말해주세요. 우리도 알 권리 있어요. 지안이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일, 시어머니의 모함, 그리고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무 잘못도 안 한 거예요?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응,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하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는요? 아빠도 엄마를 안 믿었어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도 엄마를 못 믿었어. 증거가 너무 확실해 보였거든. 새 모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어떻게? 이 서류들 봐요. 박상철, 최영호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찾아야 해요. 지우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학교나 잘 다녀. 이건 어른들 일이야. 하정이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중학생이에요. 할 수 있어요. 지안도 거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쌍둥이는 학교를 마치고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몰래였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일로 왔니? 법무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 일로 여쭤보려고요. 지우가 가져온 서류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15년 전 사건이네. 법무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가능하긴 해. 당시 증인이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네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15년이나 지났으니 쉽지 않을 거야. 법무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언니 뭐해? 찾아야 할 사람들 정리하는 거야. 박상철, 최영호 이 두 사람을 찾으면 돼. 근데 어떻게 찾아? 일단 재개발 반대 주민 모임에 가보자. 거기 아저씨들이 오래 사신 분들이잖아. 혹시 아실 수도 있어. 지우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하정은 딸들이 평소와 다른 것을 눈치챘습니다. 너희 오늘 학교 끝나고 어디 갔었니? 응, 그냥 친구랑 놀다 왔어요. 지우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정은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너희 혹시 이상한 짓 하려는 거 아니지?
무슨 이상한 짓이요. 엄마 김밥 더 주세요. 지안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재욱은 회사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서류 중에 다정김밥 관련 자료가 있었습니다. 소유주 서하정, 운영기간 10년. 재욱은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하정이 15년 동안 이 골목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표님, 아직 안 가셨어요? 비서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저기, 15년 전 우리 회사 횡령 사건 기록 남아있나? 네. 갑자기 왜요? 그냥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재욱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재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하정의 김밥집이 있는 골목 방향이 보였습니다. 정말 당신이 결백했던 걸까? 재욱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같은 시각 지우는 침대에 누워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할 일 박상철, 최영호 찾기, 진실 밝히기. 옆 침대의 지안도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 해야지 엄마를 위해서. 지우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이 골목의 작은 김밥집을 둘러싼 진실 찾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지우와 지아는 재개발 반대 주민 모임이 열리는 동네 회관을 찾아갔습니다. 학교 끝나고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였습니다. 학생들이 왜 여기 왔어? 입구에서 주민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다정김밥 하시는데요. 저희도 듣고 싶어서요. 지우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하정 씨 딸들이구나. 들어와. 회관 안에는 2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우리 골목이 이렇게 사라질 순 없어요. 보상금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한 주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쌍둥이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모임이 끝나고 주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지우가 택배 일을 하는 김 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 아니냐? 무슨 일이야? 아저씨, 혹시 15년 전에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지우의 질문에 김 기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저희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때 엄마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없었나요? 그때 나도 그 회사 건물에서 경비 일했었거든. 근데 이상한 게 많았어. 김 기사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요? 지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재판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박 이사랑 최 감사가 갑자기 회사 그만뒀어. 그것도 둘 다 해외로 나갔다더라고. 해외요? 왜요? 그때 소문이 있었어. 회장 부인한테 돈을 받았다고. 근데 그거 누가 증명해? 김 기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 박상철 씨는 작년에 한국 들어왔다는 소문 들었어. 지방 어디에 산다던데.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요? 어디에 사는데요? 충북 제천이라던가 정확하진 않아. 근데 너희 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쌍둥이는 급히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박상철 제천이라고 검색했습니다. 나왔다. 언니, 여기 봐.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지역 신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해외 생활 접고 귀국한 박상철 씨, 제천에서 작은 식당 운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식당 이름이 뭐래? 고향집이라고 적혀 있어. 주소는 제천시 중앙로. 지우가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언니, 우리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가야 돼. 근데 제천이 어디야? 멀어. 기차 타고 1시간 반쯤 걸린대. 지우가 검색 결과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야 되지 않아? 아니야, 엄마는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우리끼리 다녀와야 돼.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쌍둥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가요. 저녁에 올게요. 지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저녁 늦으면 안 돼. 하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쌍둥이는 용돈을 모아둔 돈으로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제천행 기차를 탔습니다. 언니 떨려. 나도 근데 해야 돼.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1시간 반 후 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두 아이는 택시를 타고 고향집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여기다. 작은 식당 앞에 섰습니다. 고향집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자. 지우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주방에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기 사장님이신가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혹시 박상철 씨 맞으세요? 그 이름을 듣자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저희 엄마가 서하정이에요. 15년 전에 아저씨가 증언하신. 지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상철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일단 들어와라, 저쪽 방으로. 박상철은 쌍둥이를 구석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너희 엄마가 하정이? 그 서하정 씨 딸들이란 말이냐? 네, 아저씨,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지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상철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쌍둥이는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나는 돈을 받았다. 회장 부인한테 3억 원을. 박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억 원요? 그래. 너희 엄마를 범인으로 만들라고 한 거야. 거짓 증언을 하라고. 그럼 우리 엄마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지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너희 엄마는 결백해. 진짜 범인은 회장 부인이었어. 그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렸고 나한테 장부 조작을 시켰지.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돈이 필요했어. 그리고 겁이 났어. 거부하면 나도 범인이 될까봐. 박상철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녹음해도 돼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녹음해라. 나도 이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지우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이름은 박상철입니다. 15년 전 저는 한 회장의 부인 정미숙 씨에게 3억 원을 받고 서하정 씨에게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서하정 씨는 무고합니다. 진짜 범인은 정미숙 씨였습니다. 박상철의 고백이 또박또박 녹음되었습니다. 최영호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도 호주에 있어. 연락은 끊긴 지 오래야.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박상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천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쌍둥이는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 응,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해야 돼.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의 결백을 증명할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챕터 7. 집에 도착한 쌍둥이는 저녁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정은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어디 갔었니? 연락도 안 되고. 하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지우가 변명했지만 하정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너희 오늘 진짜 친구 집 간 거 맞아? 엄마, 우리 할 말이 있어요.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 여기 앉으세요. 지우가 엄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들어봐요. 지우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상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박상철입니다. 15년 전 저는 한 회장의 부인 정미숙 씨에게 3억 원을 받고 서하정 씨에게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우리가 제천까지 가서 박상철 씨를 직접 만났어요. 지안이 설명했습니다. 뭐? 너희가 제천까지? 하정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 너희 큰일 나면 어쩌려고? 모르는 어른을 혼자 찾아가다니. 하정은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들어봐요. 이게 증거예요. 엄마가 결백하다는 증거라고요.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정은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박상철의 고백이 끝나자 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쌍둥이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니? 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엄마. 박상철 아저씨가 직접 인정했어요. 한참 후 하정은 진정을 하고 물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다음 주 화요일에 재개발 공청회가 있대요. 거기서 이걸 공개하면 돼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공청회에서?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온대요. 지안이 거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 하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우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재욱은 비서에게서 15년 전 회사 사건 기록을 받았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횡령 금액 10억 원. 증인 박상철, 최영호. 재욱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박 이사랑 최 감사가 재판 끝나고 바로 사표를 냈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상철이랑 최영호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날 재욱은 어머니 정미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재욱아, 웬일이니? 정미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재욱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뭔데? 15년 전 일이요. 하정이 사건 말이에요. 정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어머니, 그때 일이 정말 사실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당연히 사실이지.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었잖니. 정미숙은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상철이랑 최영우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재판 끝나고 바로 해외로 나갔더라고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니? 이상하지 않아요? 둘 다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해외로?
마치 도망가듯이 재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재욱아, 넌 지금 뭘 의심하는 거니? 정미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신 거 아니에요? 뭐, 거짓 증언을 하라고 돈을 주신 거 아니냐고요. 재욱이 소리쳤습니다. 정미숙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어머니, 난 네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이야. 그 여자는 우리 집안 며느리로 적합하지 않았어. 정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신 거예요? 무고하긴.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 어머니, 그게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재욱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 회사를 지키려고 한 거야. 그리고 내 앞길을 위해서. 제 앞길이요? 거짓말 위에 쌓아 올린 제 인생이 뭐가 소용이에요? 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욱아, 어머니 때문에 저는 15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제 아이들을 버렸어요. 아이들? 무슨, 그 쌍둥이들이 제 딸이에요. 제 딸들이라고요. 재욱이 고함쳤습니다. 정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내 어머니가 버리라고 한 그 아이들이에요. 15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제 딸들이라고요. 재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재욱아, 나는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편이 아닙니다. 재욱은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재욱은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거짓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하정아, 미안해. 재욱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15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정의 번호를 찾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하정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차를 몰고 다정김밥이 있는 골목 앞까지 왔습니다. 가게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재욱은 차 안에서 그 작은 가게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자신이 버린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개발 공청회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정은 딸들과 함께 뒤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녹음 파일이 든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무대 위로 유진이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유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는 충분한 보상금을 드릴 예정이고요.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상금이 충분하다고요? 그 돈으로 어디 가서 다시 장사를 시작해요?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 감정가에 맞춘 합당한 액수입니다. 유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학생이 왜 나와요? 유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민 자녀도 발언 가능합니다.
사회자가 지우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엄마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다정김밥 딸 한지우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15년 전 이 재개발 시행사의 전신인 회사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재욱은 회의실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자리가 그런 개인적인. 유진이 말을 자르려 했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저희 엄마는 회사 횡령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당시 증인이었던 박상철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이 직접 고백했어요. 지안이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이제 그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상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상철입니다. 15년 전 저는 한 회장의 부인 정미숙 씨에게 3억 원을 받고 서하정 씨에게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서하정 씨는 무고합니다. 진짜 범인은 정미숙 씨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녹음이에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택배 일을 하는 김 기사였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김 기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15년 전 그 회사에서 경비로 일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박 이사와 최 감사가 갑자기 해외로 떠났어요. 회사 안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받았다는 걸요. 하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제 딸들은 엄마가 범죄자인 줄 알고 자랐어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하정이 마침내 외쳤습니다. 재욱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한재욱입니다. 재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하정 씨는 제 전 부인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제 딸들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저는 15년 전 제 어머니의 말만 믿고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 보였고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정 씨,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결백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하정은 재욱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15년이 돌아오나요? 하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아요.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재욱이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저의 어머니 정미숙이 이 모든 일을 꾸몄습니다. 증인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제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정미숙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게 재개발 사업과 무슨 상관 있습니다.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 재개발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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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정해야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청회는 그렇게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하정은 두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들, 정말 고마워. 엄마는 이제 떳떳해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지우가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재욱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은 곧 뉴스가 될 것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무고한 여자의 이야기가 말이죠. 공청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일은 뉴스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 무고한 여인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정의 김밥집 앞에는 응원의 화환과 손편지들이 쌓여갔습니다. 단골 손님들뿐 아니라 뉴스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떳떳하게 사세요. 주민들의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하정은 그럴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편 재욱은 어머니 정미숙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욱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왔니? 정미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나가셔야 합니다. 알고 있어. 정미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네가 잘 되길 바랐어.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게 사람 인생을 망쳐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미안하다. 정미숙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나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하정이한테,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하셔야죠. 재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재욱은 다정김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층 집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재욱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 재욱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정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15년 만에 제대로 마주 섰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재욱이 손을 저었습니다. 둘은 어색하게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들은? 재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 재욱은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하정아, 나 미안하다는 말씀하시려는 거면 됐어요. 하정이 말을 잘랐습니다. 공청회에서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로 15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 재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믿고 싶었어. 당신을. 근데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어머니도 확신에 차 계셨고 결국 날 믿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맞아, 난 겁쟁이였어. 당신보다 회사가, 집안이 더 중요했어. 재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고백하러? 아니, 부탁하러 왔어. 재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들, 우리 딸들한테 아빠로 인정받고 싶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 하정은 한참을 재욱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애들이 결정할 일이죠.
알아, 그래서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야. 기회를 줘, 애들을 만날 기회만. 재욱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정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재욱은 일어서며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필요 없어요. 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도움 없이도요. 재욱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 미안해. 재욱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근처 공원에서 만나요. 애들한테 말해볼게요. 만날지 말지는 애들이 결정할 거예요.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재욱이 나가고 하정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와 지안이 방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 응.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만나고 싶니? 아빠를? 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와 지안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 아빠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지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긴 해요. 어떤 사람인지. 지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일요일에 잠깐 만나보자. 그리고 너희가 결정해. 계속 만날지 아니면 그냥 남처럼 지낼지. 하정이 딸들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모르겠어. 근데 너희가 아빠 없이 자란 게 미안해. 혹시 너희가 아빠를 원한다면 엄마는 반대하지 않을게. 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재욱은 약속 시간 30분 전에 이미 공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손에는 선물 상자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멀리서 하정과 쌍둥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욱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왔구나. 재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의는 지켰습니다. 응, 안녕. 너희 이름이 지우, 지안이지? 네.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재욱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너희 줄 선물이야.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받지 마. 하정이 딸들을 말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우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4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의 공백은 이렇게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재욱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재욱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잘 다니고 있어요. 지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저는 수학이요, 지안이는 국어 좋아해요. 그렇구나.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욱은 답답한 마음에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를 정말 몰랐어요? 15년 동안? 재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엄마를 내쫓을 때 엄마 뱃속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몰랐어요? 지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알았어. 임신한 건 알았어. 근데 나는 내 엄마가 정말 횡령을 한 줄 알았어. 그래서 버린 거예요? 지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재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얘들아, 그만하자. 하정이 딸들을 말렸습니다. 엄마,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 근데. 괜찮아요. 재욱이 하정의 말을 막았습니다. 애들 말이 맞아. 나는 너희를 버렸어.
그리고 15년 동안 찾지도 않았어. 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아빠야.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지우와 지아는 우는 재욱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알고 싶어. 너희가 어떻게 자랐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꿈이 뭔지. 왜요? 갑자기? 지안이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늦었을 뿐이지. 나는 아빠가 되고 싶어. 재욱의 말에 쌍둥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예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기회를 달라고. 한참의 침묵 끝에 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아빠 없이도 잘 자랐어요.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해주셨으니까요. 그래. 근데 가끔은 궁금했어요. 다른 애들처럼 아빠가 있으면 어떨까 하고. 지안의 말에 재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해봐요. 저희도 지켜볼게요. 지우가 덧붙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재욱은 일주일에 한 번씩 쌍둥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재욱은 회사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정김밥 쪽에 철거 용역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뭐라고? 재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 이사가 대표님 몰래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욱은 재킷도 걸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정김밥 앞 골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포클레인과 철거 용역들이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비켜요. 합법적인 절차예요. 유진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주민들이 가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정은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지안도 엄마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경찰 불렀는데 안 와요. 지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합법 철거라고 하니까 출동 안 한대요. 지우가 휴대전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포클레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철거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하정이 딸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지안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우와 지안이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안 돼. 위험해. 하정이 딸들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안 나간다는 거리요. 지우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안도 뒤따랐습니다. 두 아이는 김밥 쟁반을 들고 옥상 끝에 섰습니다. 우리 엄마 건드리면 우리도 안 내려와요. 지안이 외쳤습니다. 주민들이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포클레인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포클레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재욱이었습니다. 멈춰. 당장 멈춰. 재욱이 차에서 내려 소리쳤습니다. 오빠, 오빠가 왜 여기?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유진아, 당장 철거 중단해. 안 돼요.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내가 대표야. 내 명령이야. 재욱이 포클레인 기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시동 꺼. 하지만 포클레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기사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안 돼. 재욱은 포클레인과 가게 사이에 몸을 던졌습니다. 오빠 비켜요. 죽어요.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포클레인의 삽이 재욱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심하게 찌그러지며 재욱이 밀려났습니다. 아빠,
옥상에서 지우와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재욱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구급차, 구급차 불러요. 주민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정이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재욱 씨, 하정이 재욱을 안았습니다. 재욱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정신 차려요. 제발. 옥상에서 내려온 쌍둥이도 재욱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두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재욱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이 도착했고 유진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불법 철거 교사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절차에 따라. 유진의 변명은 소용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하정과 쌍둥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을까요? 지안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제발. 하정도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떻게 됐어요? 하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이 있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재욱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쌍둥이는 병상 옆에 앉아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우리 이제 아빠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재욱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아빠. 쌍둥이가 소리쳤습니다. 너희 괜찮니? 재욱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아빠가 지켜줬잖아요. 지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재욱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정을 보았습니다.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당신은 오늘 우리를 지켰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정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욱이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쌍둥이는 매일 학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아빠와의 시간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빠, 오늘 수학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지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지우는? 저는 90점이요. 실수로 하나 틀렸어요. 그래도 잘했어. 두 딸 다 자랑스러워. 재욱이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정은 병실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도 다른 한쪽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정아, 이리 와. 재욱이 하정을 불렀습니다. 전 괜찮아요. 애들이랑 있으세요. 엄마, 이리 와요.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네 사람은 병실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5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미숙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정미숙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재욱이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다칠라. 정미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쌍둥이는 할머니를 처음 제대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정은 몸이 굳었습니다. 하정아. 정미숙이 하정을 불렀습니다. 하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앉을 수 있을까? 정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가 내 손주들이구나.
정미숙이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와 지아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정아, 나 경찰 조사 받았어. 곧 재판 받을 거야. 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이제 알아. 정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이나 지나서 이제 아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재욱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인생을 망쳤어. 이 아이들한테서 아빠를 빼앗았어. 정미숙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난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하정은 무릎 꿇은 정미숙을 내려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어나세요. 하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정아, 제가 용서한다고 15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정이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미움만 갖고 살 순 없어요. 일어나세요. 정미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용서는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정의 말에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들아. 정미숙이 쌍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구나. 너희한테서 행복한 가정을 빼앗았어. 지우와 지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용서하라는 건 아니야. 다만 할머니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정미숙은 가방에서 2개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원래 너희가 태어났을 때 주려고 준비했던 거야. 1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상자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손에 맞는 작은 반지였습니다. 받지 마. 하정이 딸들을 말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우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고맙지만 저희가 할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우의 솔직한 말에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는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정미숙은 마지막으로 재욱을 바라봤습니다. 재욱아, 잘 살아라. 이번엔 제대로 된 가장이 되라. 네, 어머니. 정미숙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안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 하나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쌍둥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재욱과 하정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하정아. 재욱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 어머니를 용서해줘서. 용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알아, 그래도 고마워. 재욱이 하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정은 손을 뺐습니다. 아직은 어려워요. 알아, 천천히 갈게. 재욱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재욱은 퇴원했습니다. 갈비뼈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걸어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올래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을까? 재욱이 하정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나 먹고 가세요. 하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욱은 15년 만에 하정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곳곳에 쌍둥이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하정이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역시 엄마 김밥이 최고예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먹어봐요. 지안이 재욱 앞에 김밥을 놓았습니다. 재욱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네, 정말 맛있어. 재욱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왜 우세요? 지안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재욱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하정은 그런 재욱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미움도 용서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5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말이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정김밥 앞 골목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은 무산됐습니다. 공청회 이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졌고 유진의 불법 철거 시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골목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정은 가게 간판을 새로 달고 있었습니다. 엄마, 간판 예쁘다. 지안이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그치? 새 출발이야. 하정이 뿌듯한 표정으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축하 화환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왜? 새 간판 다신 거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장사하세요. 주민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하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목발을 짚은 재욱이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갈비뼈가 완전히 낫지 않아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 쌍둥이가 달려가 재욱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다칠라. 괜찮아, 아빠 튼튼해. 재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아직 쉬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하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업 축하하러 왔어. 이거 받아. 재욱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지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아빠가 엄마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지우가 엄마를 떠밀었습니다. 하정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저기 제가 일 도와드려도 될까요? 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이요? 내 주차 정리라든지 심부름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어요. 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쪽 테이블 좀 닦아주세요. 네. 재욱이 기쁜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업 첫날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정은 김밥을 말고 지우와 지아는 서빙을 하고 재욱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차를 안내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참치김밥 2줄이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하정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알았어. 재욱이 물병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어 조금 불편했지만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진 오후 네 사람은 가게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장사 대박이었어요. 지안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다들 축하해 주러 오신 것 같아. 지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정아, 고마워. 재욱이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기회를 줘서 가족이 될 기회를. 하정은 재욱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순 없어요. 알아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재욱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재욱의 말에 하정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 앞에 낯선 사람이 섰습니다. 정미숙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정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재욱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어. 오래 있을 생각 없어. 정미숙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정아. 어머님. 하정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거 받아줄 수 있을까? 정미숙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김밥 한 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처음 만들어 본 김밥이야. 너한테 배우고 싶었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혼자 만들어 봤어. 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맛은 없을 거야. 하지만 내 진심은 담겨 있어. 하정은 그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고르지 않고 속재료도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먹어봐도 돼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먹어봐라. 정미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내 진심이 느껴져요. 지우의 말에 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할머니, 앉으세요. 저희가 만든 김밥도 드셔보세요. 지안이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정미숙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정이 김밥 한 줄을 접시에 담아내왔습니다. 드세요. 고맙다. 정미숙이 김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미움도 용서도 이 안에 다 담았어요. 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숙은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자주 올게 괜찮겠니? 네, 오세요. 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숙은 가게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정미숙은 작게 중얼거리며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골목을 물들였습니다. 다정김밥의 간판이 따뜻한 빛을 내며 켜졌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네 식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모두 함께 있으니까.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정은 딸들을 그리고 재욱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조심스럽고 어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5년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았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매일이 쌓이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들 김밥 더 먹어요. 많이 남았어요. 하정이 김밥을 더 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골목 끝 작은 김밥집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닿습니다. 비록 늦었어도 돌아왔어도 결국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모여 상처받은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노을 속에서 다정김밥의 따뜻한 불빛은 오늘도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